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2강 1교시로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부터는 화장품의 안정성의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안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청결히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피부에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유효성과 위험성을 갖는 것과 달리 화장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처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분은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재된 원료 성분과 미국 화장품협회 등재 원료 EU 화장품 원료집의 식품 기준 규격 및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에 수제된 원료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다양한 원료들은 안전성의 문제점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과학적인 평가도 변화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품의 정의에 맞는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품의 부작용과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자체의 안전성은 대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개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작용의 화장품 자체의 수많은 소재들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반드시 소재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시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과 사용 습관, 사용자의 체질 및 생체 리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소재 중에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성분들은 주로 방부제류, 계면활성제, 향료,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효 성분들도 그 효과에 더불어 반작용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피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이 피부에 접촉 시 이를 항원으로 인식, 피부가 항체를 생성하면서 면역 반응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는 과민 반응을 보이다가도 피부는 점차적으로 적응하여 이상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현상은 많은 소비자들이 겪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화장품의 부작용은 크게 자극과 알러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자극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산, 강염기 같이 피부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는 경우입니다. 알러지는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나무나 특수 면역 성분이 피부 내부의 면역계와 반응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피부에 붉은색 홍반 및 염증을 동반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광자극과 광알러지가 있으며 이들은 빛을 받아서 독성과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대표적인 광자극,
알러지 반응 소재입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중 피부 자극성 시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후 즉시 생기는 독성 반응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극이나 독성 반응, 알러지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성을 직접 사람이 확인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모델이 주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품법 제15조의 2, 즉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 금지에서 동물 실험을 배제하는 법안이 2017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령에 따르면 더 이상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은 불법이며 해당 제품은 유통이 불가합니다. 단,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아직 화장품 유통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수다 보니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동물 실험을 합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은 시험 물질이 피부의 세포나 혈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감작성 반응과 발현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실험 동물로는 사람과 반응이 유사성이 있고 반응성이 높은 토끼 또는 기니아 피그를 실험 동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레이즈의 피부 자극 시험법의 개요는 동물의 손과 발로 닿을 수 없는 부위인 목 뒤나 등 부분의 털을 밀거나 일부러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실험 물질을 피부에 접촉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거즈로 덮어줍니다. 실험 물질에 따른 자극 정도, 염증 반응, 눈물 반응, 가려움 정도를 가리는 실험이며 토끼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물입니다. 6 내지 8마리 토끼를 사용하고 등 부위 2개소에 시험 물질을 적용하고 1개소는 주사침으로 십자형 상처를 만들고 다른 한 곳은 그대로 합니다. 0.5g의 시험 물질을 2.5 곱하기 2.5cm 제곱센치의 천을 이용하여 시험 부위에 부착하고 반창고로 고정을 합니다. 시험 물질을 24시간 적용하고 24시간 후 물질을 제거한 뒤 홍반, 부종 등의 피부 반응을 판정하고 72시간 후 재판정하여 평균적인 반응 평점을 산출하고 피부 자극성을 평가합니다. 이 동물 실험법은 최근 동물 보호 움직임과 더불어 인공 피부에 대한 자극 테스트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 자극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며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 평가를 3차원으로 배양된 인체 피부 모델로 대체하는 실험입니다. EPI 스킨, EPI 드림, 스킨 에틱 및 랩사이트의 모델명을 지닌 3차원으로 구성된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을 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이루는 주요 세포인 각질세포를 각질층, 과립층, 유극층 및 기저층으로 분화시켜 실제 사람 피부와 흡사한 생화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갖춘 재구성된 각질세포층 3D를 13에서 18일 동안 배양해
인공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많은 피부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피부 모델 OECD 채택은 위에 기재된 4가지 뿐입니다. 이 중 EPI 스킨 TM은 최초의 피부 모델로서 유럽 대체 시험법 검증센터에서 이용이 되었고 차후로 OECD 유사 시험법 평가 기준의 근거로 이용된 바 있습니다. 시험 원리는 비형질 전환 인체 유래 표피 각질 세포로 구성된 3차원인 인체 피부 모델에 국소적으로 적용을 하며 인체 피부 모델은 각질 세포를 고도로 분화된 여러 층의 인체 표피의 모델이 형성될 때까지 배양한 것입니다. 이는 기저층, 유국층 또는 가시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립층, 그리고 체내에 분포하는 지방 중 주요 부류인 세포간 판상형 지방층을 포함하는 다층의 각질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자극은 화학물질이 각질층을 투과하여 시작되는 연쇄 반응의 결과로 각질세포와 다른 피부세포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손상을 입은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물질을 분비하거나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반응은 진피층의 세포, 즉 특히 혈관의 기질세포와 내피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내피세포의 확장과 투과성의 증가가 홍반과 부종을 일으키고 시험계 내에 혈관 생성 능력이 없는 인체 피부 모델 기반의 시험법은 세포 조직 손상 등의 연쇄 반응을 시작을 해서 세포 생존율로 판독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감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UN GHS 즉 United Nations 글로벌 하모나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따르면은 피부 감작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GHS는 세계의 각국의 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부 감작에 관하여는 주요 생물학적 현상들이 알려져 있고 피부 감작과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기전들에 대한 기존 지식들은 독성 발현 경로로 AOP의 형식을 요약하여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독성 발현 경로로는 피부 감작의 시작 단계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유해 효과, 즉 사람에서는 접촉성 피부염, 설치류에서는 접촉성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피부 감작 독성 발현 경로에 있어서의 분자 수준의 시작 단계는 피부 단백질의 친핵성 중심에 친전자성 물질이 공유 결합하는 것입니다. 피부 감작성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동물 기니팩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인 킬만 기니아 피그 맥시마이제이션 방식, 즉 GMPT와 블레더 테스트 OECD TG406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 감작의 유도기와 유발기 모두를 감안한 시험법입니다. 설치류를 이용한 시험법인
로컬 림프 노드 어세이, 즉 LLNA, OECD TG 429 및 LLNA의 비방사성 변형법인 LLNA DA OECD TG 422A와 LLNA 버드U ELISA 방법을 모두 유독이 반응만을 반영한 시험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기니픽 시험법보다 이점이 있고 유독이의 피부 감작 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감작성 시험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화합물질의 피부 감작 유해성 평가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근거한 인케미코와 인비트로 시험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가능한 각각의 비동물 시험법들이 독성 발현 경로, 메커니즘을 제한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물을 이용한 시험법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동물 시험법들, 즉 인실리코, 인케미코, 인비트로 등을 조합하는 통합 독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DPRA는 피부 감작 독성 발현 경로에서 분자적 초기 현상, 즉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시스테인 또는 리신을 함유한 합성 펩타이드 모드에 대한 시험물질의 반응성을 정량화하고 합성 펩타이드 내 시스테인과 리신 소실류를 피부 감작성과 비감작성을 구별하기 위한 4가지 등급의 반응성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광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광독성이란 화학물질이 인해의 전신 또는 국소에 적용된 후 빛에 노출 시 유도 또는 증가되는 독성 반응입니다. 전형적인 애로는 베르가못 오일 중에 메톡시 솔라렌에 의한 피부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료 성분을 바른 부위가 햇볕에 노출되면 그 부위가 홍반이 발생하며 이후 갈색의 색소가 침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검색에 사용되는 광원으로는 태양광이 바람직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제논 램프나 블랙 램프를 이용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광선이 파장 영역은 물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선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장파장의 UV1과 중파장의 UVB 사용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실험 동물은 기니아픽 또는 토끼를 사용하며 털을 제거한 동물 등에 시험 물질을 도포하고 광선 조사 부위와 비조사 부위를 비교하여 광독성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광독성 시험법은 인비트로 3T3NRU, 즉 내추럴 레드 업테이크를 말합니다. 광독성 시험으로서는 빛에 역이된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잠재적 광독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 시험법은 빛의 유무에 따라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광세포 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시험법에 의해 확인된 물질들은 인비트로에서 전신 투여를 통해 피부에 분포되거나 국소 적용되었을 때 광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독성 테스트의 원리는 광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특징은 태양광 내의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광화학 제1법칙에 따르면 광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독성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자외, 가시부 흡수 스펙트럼을 결정을 합니다. 만약 화학물질의 몰 흡광 개수가 10L/몰 cm 이하면 그 화학물질은 광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서 독성 평가를 위한 인비트로 3T3NRU 광독성 시험이나 다른 생물학적 시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수준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와 노출되지 않았을 때 화학물질에 의한 세포 독성을 비교하는 시험으로 세포 독성은 화학물질 처리 24시간 후 염색 시약인 내추럴 레드 흡수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며 내추럴 레드는 비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하여 라이소좀 안에 축적되는 양연성 염색 시약입니다. 민감한 라이소좀 막의 변화로 라이소좀이 약하게 되고 비가약적인 다른 변화들이 유도되고 생체 이물질 활성에 의해 유도된 변화는 결과적으로 내추럴 레드의 흡수와 결합을 감소시켜 살아있는 세포와 손상된 세포, 즉 죽은 세포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마우스 섬유화 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측정하여 광독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광감작성, 그리고 광알레르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감작성 및 광알레르기는 빛의 존재 하에서 생기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자외선 흡수제, 살균제, 향료 등의 광감작성이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사용하여 집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장품이나 그 원료의 광감작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자외선 하에서 사용되는 선 제품이나 자외선 흡수제의 첨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응 기작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광에 의한 물질의 활성화, 면역 담당 세포의 기능의 변화, 물질과 면역 담당 세포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생각됩니다. 실험 동물로는 마우스 기니아픽을 이용하며 이는 경우에도 접촉성, 감작성 시험의 경우와 같이 물질과 작용 후 광조사에 의한 감작 유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물질 적용과 광조사, 광감작 유발로 진행이 됩니다. 광감작 유발에 의한 광조사 부위와 비조사 부위와의 피부 반응을 관찰하여 그 정도의 차이에서
광감작성의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광독성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반응이 자극성에 기인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안점막 자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눈으로의 우연한 노출 가능성 때문에 안면 및 눈 주위의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나 샴푸, 바디워셔 등은 눈 자극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 자극 가능성을 취급하는 표준적 방법으로는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생리화학적 정보를 평가하고 원료에 관한 과거의 동물에 의한 눈 자극성 데이터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눈 자극 가능성을 시험하고 분류하는 종래의 방법은 드레이즈 등에 의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1차 피부 자극 테스트 검사에서도 언급한 시험법입니다. 수치로 제시되는 점수 시스템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유럽, 일본 및 미국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져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이 방법의 개량판, 즉 저용량 눈시험, 즉 LVET의 시험법이 눈 자극성에 대한 제품 가능성의 평가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LVET의 몇 가지 이점은 결과가 사람 눈 자극성을 보다 양호하게 예측하는 것과 동물이 불쾌를 경험할 가능성을 저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눈 자극 시험법의 장점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인지되어 있고 배경 데이터에 관한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회복성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US EPA법입니다. 단점으로는 결과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토끼 눈은 사람 눈과 생리학적으로 다르며 피시험 물질의 눈 자극 가능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용량 눈시험법은 눈 자극 가능성을 예측하는 표준 동물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LVET는 피시험 동물의 토끼 6마리를 사용하고 피시험 물질 액체 0.1ml 또는 고체 100mg을 한쪽 눈의 각막에 직접 투여하고 다른 쪽 눈을 대조로 사용을 합니다. 각막, 결막 및 홍채에 대한 상해의 관찰은 피시험 물질 노출 1, 24, 48 및 72시간 후에 실시하며 상해가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찰을 7, 14 및 21일 후에도 실시를 합니다. 각막, 결막 및 홍채의 변화를 기록하는데 표준 눈 자극성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LVET의 장점은 피시험 물질의 자극 가능성은 표준의 눈 자극성 시험보다 사람 데이터와 양호하게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회복성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어 있지 않은 점, 발표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점, 토끼 눈은 사람 눈과 생리학적으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비트로 동물 대체 시험법은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 소각막 혼탁 및 침투성 시험, BCOP라 합니다. 닭 안구를 이용한 안점막 자극 시험, 계란 시험, 장요막 시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식품의약품 안전처 구시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자극 시험의 첫 번째 방법인 인공 각막 모델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까지 개발된 3D 인공 각막 모델은 미국의 메텍사의 EPOcul로, 유럽의 스킨에텍 사의 스킨에텍 HCE와 일본의 재팬 티슈 엔지니어링사의 랩사이트 스킨 어택 모델이 있습니다. 국내 개발 모델인 MCTT, HCETM 모델은 등이 있으며, 그 제조 방법과 현재 검증 연구 단계인 미국의 메텍사의 EPI 오큘러스가 OECD TG492에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인증을 서두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즉, MCTT, HCETM은 국내 안자극시험 티슈 각막 모델명입니다. 시험 방법은 제조사에서 세포를 3D 배양하여 3D 인공 각막을 재건하고, 실험자가 인공 각막을 납품받은 후 조직을 새로운 환경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생체 환경과 같은 37 플러스 1도씨 5 플러스 1% CO2 습도가 조절되는 배양기에 22에서 24시간 정도의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양의 시험 물질을 인공 각막 조직에 정해진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척 과정을 통해 시험 물질을 인공 각막 조직에서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각막 조직을 37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5 플러스 마이너스 1% CO2 습도가 조절되는 배양기에 배양시켜서 손상된 각막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직 생존율을 측정하여 각 시험법에 맞는 기준으로 안 자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MCTT, HCE 방법은 3일간의 시험 기간이 필요하며, 전 처리를 통해 최종 WST1 어세이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합니다. 액체 시험 물질은 세포 생존율이 35% 이하면 자극 물질, 35% 초과이면 비자극 물질로 판정을 하고, 고체 시험 물질은 세포 생존율이 60% 이하이면 자극 물질, 60% 초과이면 비자극 물질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의 각막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 시험법 BCOP
시험법입니다. 소각막을 이용한 자극 테스트입니다. 인체의 각막은 무혈관성의 투명한 조직세포층으로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막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빛이 첫 번째로 굴절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막의 5층은 상피층, 보만층, 실질층, 데스맷층, 내피층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소의 각막이 인체와 유사성이 높아 여러 검증 연구를 통한 인비보 대체 시험법으로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바인 코넬 오파시티 앤 퍼머블리티, 즉 BCOP는 그 방법은 소 각막을 이용하는 EX-비보 대체 시험법으로 시험 물질에 대한 혼탁도와 투과도를 측정하여 안점막 자극 지수로 자극 정도를 판단한다는 방법입니다. 혼탁도는 각막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량을 룩스 값으로 측정을 하고, 투과도는 각막을 통과하는 플루오레세인 나트륨의 양에 결정이 됩니다.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투과도 변화는 시험 물질에 대한 각막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의 깊이는 조직학적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물질로는 액체 및 계면 활성제, 즉 고체 또는 액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과 계면 활성제 불포함 고체에 대한 프로토콜, 2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혼탁도는 각막을 통과하는 빛의 양으로 결정이 되며, 각막 혼탁도는 오파시미터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투과도는 챔버로 이동한 플루오레세인 나트륨 용액을 분광 광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 파장이 490나노미터에서 하며, 투과도는 층장 1cm 값인 OD490으로 나타냅니다. 시험 물질의 부식 또는 심한 자극의 유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혼탁도와 투과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만 합니다. 심한 안 손상을 유발하는 시험 물질과 안 자극 또는 심한 안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시험 물질의 판별을 위한 안 점막 자극 지수의 기준 값은 3보다 작으면 무자극이고 3에서 55까지는 예측 불가능, 55 이상은 자극 물질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12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